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80대 이상 노인 중 절반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60년 동안 믿어왔던 치매의 원인이 사실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다가 결국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치매의 진짜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놀라운 발견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7년 차 가정학과 전문의 닥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80대 이상 노인 중 절반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서서히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치매의 원인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의 진짜 원인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 예방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치매에 걸릴 확률을 스스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의학계가 믿어왔던 치매의 원인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20년 넘게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을 개발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의대생이었던 30년 전부터 교과서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정설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설에 매달려 수백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임상시험이 모두 실패로 끝났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만났던 한 환자분입니다. 당시 75세였던 박 씨 어르신은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심각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야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은인지 기능이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둑도 잘 두시고 신문도 술 읽으셨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68세 씨 환자분은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도 심각한 기억 장애와 언어 장애를 보였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실 정도였죠. 이런 모순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예외적인 케이스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0년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네이션 유로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권의 학술지에 발표되어 전 세계 의학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해도 치매가 지속되는 경우와 반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도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별세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뇌에는 신경세포 외에도 별세포라는 또 다른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이 별세포인 이유는 현미경으로 보면 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뇌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착한 세포입니다. 별세포는 마치 뇌의 관리인 같은 존재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치워주며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관문 역할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세포인 거죠.
하지만 이 별세포가 독성 물질을 만나면 크기가 커지고 가지가 많아지며 수도 증가하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착한 사람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성격이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변한 별세포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반응성 별세포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독성 물질이 사라지면 금세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경증 가능성 별세포이고,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중등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는 바로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마법이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이 효소가 과산화수소라는 독성 물질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진료한 69세 정씨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셨고,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 개발이 계속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원인이 아닌 것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화재 현장에서 연기만 끄려고 하고 정작 불음 놔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타겟로 한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산화 수소 생산을 막는 치료만으로도 치매 진행이 현저히 억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베타 아밀로이드 치료제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극적인 효과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단순히 동물 실험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의 부검을 통해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이론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연구팀의 전희정 선임연구원은 뇌 독성 물질과 함께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걸까요? 중증 가능성 별세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별세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숫자의 별세포도 함께 존재합니다. 별세포는 신경세포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별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양 공급 역할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합니다. 별세포는 혈관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신경세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공급해 줍니다. 둘째로 청소 역할입니다. 신경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치워주는 일을 합니다. 마치 집안의 청소부 같은 역할이죠.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별세포들이 더욱 활발하게 뇌를 청소합니다. 잠을 잘 자야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의 관문 역할입니다. 혈장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쁜 물질들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죠. 다섯째로 면역 기능도 담당합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별세포가 면역세포와 함께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별세포가 왜 나쁜 세포로 변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스트레스입니다. 벨세포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리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적 스트레스,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벨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크기를 키우고 가지를 더 많이 뻗습니다. 이것이 반응성 벨세포의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성 벨세포는 뇌를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뇌에 손상이 생기면 벨세포들이 그 부위로 몰려가서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정상 별세포로 돌아가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화재를 끄다가 자신도 불에 타버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크기가 정상 별세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큽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거대해 보입니다. 둘째, 마오비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생산합니다. 정상 별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이 만들어냅니다. 셋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터로킨이나 종양개사인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다 분비해서 뇌 전체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넷째, 과산화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과산화 수소입니다. 과산화 수소는 강력한 산화제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그 과산화 수소가 맞습니다. 그런 독성 물질이 뇌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최씨 환자분은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급성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 후로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시더니 결국 조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중증 반응성 별세포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62세 김씨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외진탕을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6개월 후부터 점진적으로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서서히 뇌세포들을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어떻게 뇌세포를 죽이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마오비 효소의 과다 생산입니다. 마비는 원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정상적인 효소인데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산화 수소 생성입니다. 과도하게 많아진 라오비 효소가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가 대량 생성됩니다. 이 과산화수가 바로 뇌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입니다. 정상 뇌에서도 소량의 과산화수소가 생기지만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추화시킵니다. 하지만 중증 반응성 결세포에서는 항산화 능력을 뛰어넘는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변 뇌세포의 사멸입니다. 과산화수소는 확산성이 매우 강해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 주변의 건강한 신경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연쇄 반응입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주변의 별세포들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특정 부위가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혁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손상되면 기억장애가,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증 반응성 결세포가 뇌 모든 부위에서 똑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부위들이 있는데 주로 해마, 전두엽, 측엽 같은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진들의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 마오비 효소만 억제해도 과산화 수소 생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매세포 손상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증 반응성 결세포를 타깃으로 한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어떤 원인들로 인해 생기는 걸까요? 중증 가능성 별세포가 생기는 원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5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뇌손상, 바이러스 감염, 독성 물질 노출,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완성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원인이기도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간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뇌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54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3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처음에는 불면증과 우울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염증과 함께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중증 반응성 벼세포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때 미세교 세포라는 뇌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이 별세포를 자극해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뇌손상이 생기면 손상 부위 주변의 별세포들이 일제히 반응성 별세포로 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미한 뇌진탕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가벼워서 개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뇌 깊숙한 곳에서 중증 가능성 별세포가 서서히 생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0세 이씨 환자분은 10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뇌진탕 정도로 진단받았는데요.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단계로 판정되었습니다. 과거의 뇌손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중증 반응성 결세포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스9와 같은 바이러스가 뇌에 염증을 일으켜 중증 가능성 별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포크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바이러스로 인한 뇌의 염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뇌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토켄 폭풍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때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대디오염 물질,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축적되면 별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매우 위험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내 장벽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알루미늄도 주의해야 할 독성 물질입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은박지 재산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데내 뇌에 축적되어 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납이나 수음 같은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고 활성산소는 많아져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종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대량 생산합니다. 자외선 노출도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튀김 음식도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하게 가열된 기름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독성 물질들이 뇌에 축적되어 별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일공 부족도 문제입니다. 코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성장이자 분비를 촉진해서 뇌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나이 자체도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동시에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도 감소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아포의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중증 가능성 별세포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우리 뇌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수가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첫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명상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다면 깊은 호흡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에 초간 들이마시고 8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호흡법을 하루에 5분만 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입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뇌의 염증도 심해집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천연 한골죄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합니다. 또한 뇌혈류를 증가시켜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조임 가정, 거기 수영 등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수치도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스쿼트 팔고 펴표기, 플랭크 같은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중증 가능성 별세포가 만드는 과산화 수소를 중화시키려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가 최고의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과는 똑같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연과류도 훌륭한 뇌 보고식품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코는 비타민과 오메가3지 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녹차도 매우 좋습니다. EGCG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드시면 됩니다.
단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세요. 강황도 주목할 만한 식품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카레나 강황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카레나 강황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자 강력한 항균 물질입니다. 생선이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풀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됩니다. 생선을 먹기 어려우시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이유발 물질입니다. 특히 흥유와는 중증 반응성 벨세포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우시다면 점심적으로라도 줄여 나가세요. 니코틴 패치나 크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이 한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독성 물질들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피하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비스페놀A나 푸탈레이트 같은 화학 물질이 뇌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산상 음식을 조리할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되어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독서가 가장 좋은 투노의 운동입니다. 소설이든 전문 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몇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바둑 체스, 수도후, 10점, 말풀리 등이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됩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세요. 전화 통화라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염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아홉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감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모두 뇌혈관을 손상시켜 중증 가능성 별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 122, 완기 혈압 80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철당도 공복시 100 미만 식후 140 미만을 유지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열 번째는 보충제 활용입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영양소들은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단위에서 2000단위 정도 섭취하세요. 비타민 B, 여둘도 필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고령자분들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10마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코큐텐도 좋은 항산화제입니다.